네, 안녕하세요. 이제 비모듈 마지막 강의 15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4장, 5장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자, 먼저 이제 감정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좀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면 꼭 이 내용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감정 노동의 정의부터 보면, 자, 감정 노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의미를 하는데, 개인의 경험적 감정을 조직의 표현 규범에 맞게 조절하려는 그런 개인의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노력, 그러니까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감정인 거죠. 자, 이거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조직의 표현 규범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 감정 노동이 이렇게 더 뭐랄까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표현 규범과 개인의 감정적 경험이 이 갭이 어때요? 더 클수록 감정 노동은 더 심해지는 거죠. 자, 즉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표현이나 몸짓을 만들기 위한 느낌의 권리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기울이는 노력이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이 감정 노동의 정의가 연결형이라던가 이 OX형에서 자주 출제가 또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시험에 OX형으로 출제가 되었죠. 연결형으로도 출제가 되고, 자, 감정 노동은 실제 자신의 감정과 조직의 감정 표현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감정 표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했죠. 그래서 감정 표현은 감정의 강도와 규범의 강도와, 그러니까 규범의 강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현 규범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원하는 그런 규범의 강도와, 그리고 감정 표현의 빈도, 내가 이 감정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런 빈도는 감정 노동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구성 요소로, 그러니까 조직이 원하는 표현 규범의 강도와, 그리고 나의 감정인 거죠. 그 종업원의 감정 표현 빈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느냐, 이거는 이제 감정 노동의 구성 요소로 보세요. 두 요소가 모두 덮을 때요. 모두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문이었는데, 두 요소가 모두 덮을수록 더욱 강한 감정 노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뭐 감정 표현 규범의 강도는 낮고 감정 표현 빈도가 높을 경우에 뭐 이 감정 노동이 높은 감정 노동을 경험한다, 이렇게 출제가 매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두 개가 모두 높을수록 강한 감정 표현을 경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직무 스트레스는요, 이것만 알면 돼요.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바람직한 일상이나 조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즉 순기능이 필요하다. 그 순기능이 뭐죠? 유스트레스죠. 유스트레스. 네,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연결형이라던가 또 OX형의 출제가 되고요. 또 이제 일반형의 이 직무 스트레스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모든 스트레스는 업무에 나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어떤 스트레스는 오히려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동기부여 이론은 주로 이제 시험에서 연결형이라던가 연결형 OX형으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욕구 5단계 이론, 부터 볼 텐데,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 이론, 정말 이건 우리가 A 모듈 할 때부터 정말 기가
기가 이게 딱지 안 들 정도로 들었죠. 들었고 또 이 B 모듈에서도요. B 모듈에서도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또 시험에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이제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죠. 자,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무슨 욕구? 하위 욕구부터. 네, 하위 욕구부터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 네, 최상위 욕구. 이렇게 5단계에 걸쳐 있다. 5단계에 걸쳐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슬로우는 이 하위 욕구 있잖아요.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충족이 되어야 다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위 욕구, 가장 하위 욕구가 뭐죠?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다음 어때요? 다음 단계인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욕망 그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라는 거는 뭐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 위계를 밟는다. 위계를 밟는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욕구 위계 5단계 이론인 거죠. 매슬로우는. 여기 보시면 1단계가 생리적 욕구이고 그리고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 이제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만 이게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하위 욕구예요. 하위 욕구. OX형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죠. OX형에서 매슬로우 욕구 중에서 가장 상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위 욕구이죠. 하위 욕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매슬로우 욕구에서 가장 상위 욕구는 존경, 존중 욕구이다. 네, 존경, 존중 욕구이다. 아니죠? 이거는 4단계 욕구죠. 4단계 욕구. 가장 이제 최상위, 가장 상위 욕구는 이 자아 실현 욕구가 되는 거죠. 자아 실현 욕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순서를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그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의 의미는 여기 보시면 인간 행동이 각자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둔 동기에 의해 유발되면 이게 중요한 거죠.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만이죠.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는 어때요? 상위 단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본 게 매슬로우 욕구의 가장 큰 의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ERG 이론 볼게요. ERG 이론. 자, ERG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슬로우 욕구에 대해서 약간 반박해서 나온 욕구 이론인데 아니다. 뭐냐? 인간의 욕구라는 게 이렇게 위계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위 욕구의 위치에 있지만 하위 욕구 단계이지만 가장 최상위 욕구도 충족하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자, 내가 가장 하위 욕구 단계에 있어요.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꼭 이런 내가 하위 이 위치에 있지만 어때요?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는 저는 이제 취업을 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한 거예요. 사시를 준비하려고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가끔 이제 되게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가끔 이제 친구 이렇게 얼굴 보러 가요. 얼굴 보러 가면 진짜 고시촌이 침대 하나 있어요. 딱 침대 하나 있고 딱 책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은 요만해. 딱 요만한 이렇게 창문에서 하루 세끼 밥만 먹고 거기서 1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밥도 어떻게 먹냐면 근처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고시생들을 위한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여기서 쿠폰을 그때 아마 제 기억에 1,5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1,500원 정도 이렇게 한 쿠폰을 8월에 한 10장 정도 막 20장, 30장 이렇게 끊어요. 끊어서 매번 이제 그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제 한쪽 구석에는 커피가 있어. 맥심 커피. 그래서 밥 먹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공부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야 진짜 어떻게 보면 뼈를 갈아 넣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예, 뼈를 갈아 넣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5번을 떨어졌어요. 5번을 떨어지고 결국은 이 길은 내 길이 좀 아닌가 보다.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좀 짠하잖아요. 예, 짠하니까 가끔 가면 되게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고 오고 하는데 이게 좀 짠해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든 본인이 이제 사법 시험을 보려고 5번까지 도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의 그 위치는 이 하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위치일 뿐인데 이 친구는 어때요? 가장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ERG 이론이다라는 거죠. ERG 이론이다. 근데 이제 끝내는 이 친구가 오수까지 한 다음에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보다 해가지고 그냥 7급 검찰직 시험을 봤어요. 그냥 7급 검찰직 시험을 보고 7급 공무원이 되었죠. 물론 아직까지도 이 친구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7급 공무원. 지금은 이제 거의 사무관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친구 얘기까지 갔는데, 이게 바로 이제 ERG론이 내가 인간은 하위 이런 욕구에 있어도 이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ERG론인데, 그래서 ERG론은 인간의 욕구를 전제 욕구와 관계 욕구와 성장 욕구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메슬로우 욕구가 5단계이지만 이 ERG 이론에서는 이 3개로 메슬로우 욕구를 3개로 줄여서 이 3개 욕구, 3단계 욕구로 제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RG 이론은 이거죠. 메슬로우 욕구과는 달리 알더퍼는 욕구의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그러니까 위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다양한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하이 욕구 이 책에 있지만 자아실현 욕구 이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ERG론에서 출제가 되었던 건 이거예요. 딱 제가 그 파란색으로 체크해둔 부분이 연결형이라던가 이제 이 OX형, OX형, 그리고 이 내용, 알더퍼는 욕구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한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 보도록 할게요. 자, 허츠버그는 자, 이 요인 이론이 뭐냐면 직무에 만족을 미치는 요인이 있고요. 이게 이제 동기 요인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직무 불만족에 미치는 또 요인이 있다. 이걸 이제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주는 요인이라면 이 위생 요인은 이제 불만족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보면, 자, 동기 요인은 직무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때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도가 상승되는 요인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불만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세요. 네,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족을 초래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과 조금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노의 매력적 품질 있잖아요. 네, 카노의 매력적 품질 요인. 그러니까 카노의 매력적 품질 요인은 어때요? 만족이 되면 될수록 그 만족도가 상승하죠. 하지만 매력적 품질 요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이라던가 칭찬, 인정, 승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제 대부분이 직무 환경이라던가 이런 직무 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정업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적 요인이다. 당연적. 우리가 카노 모델과 대입해서 보면 이 위생 요인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는 요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졌다고 해서 어때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 당연한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노 모델 기억나죠? 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불만을 일으키는, 즉 직무 만족도와 직무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인이고 당연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공된다고 해서 만족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만족, 저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임금, 작업 조건, 회사의 정책, 제도, 뭐 감독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임금이 위생 요인이에요? 돈은 더 많이 주면 좋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의미예요. 왜 이 임금이 위생 요인이냐면 근로자가 한 달 일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때요? 당연하게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요인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연봉 한 2억 되는 사람은요? 자, 그러면 2억 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연봉이 보이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억을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2억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봉이 많다고 해서, 자, 연봉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솔직히 연봉 300만 원 받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2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2억이라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와, 이 2억이라는 연봉이 뭐 본인이 되게 만족해서 뭐 막 동기를 막 진작시키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돈이야. 근데 그 2억보다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되게 많아 보일지언정 자신이 내가 한 만큼 돈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 동기 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 위생 요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X 이론과 Y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맥그리거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을 X 이론과 Y 이론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X 이론을 가진 사람과 Y 이론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X 이론을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죠. 책임감도 없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Y 이론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좀 창의적이고 일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우리가 조직원들을 관리를 할 때 모든 400명의 조직원이 있다면 동일하게 조직을 관리해서는 어때요? 동일하게 그 조직원들을 관리해서는 조직의 성과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X 이론과 Y 이론의 그 조직원들을 분류해서 X 이론은 어때요? 통제하고 지시하고 좀 강압적으로 관리를 해야 일의 성과가 창출이 되고, 하지만 Y 이론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성과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좀 더 이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존중해주고 좀 자긍심도 제고해주고 그럼으로써 동기부여를 해야 이 Y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에서는 성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X 이론과 Y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X 이론은 어떤 인간을 부정적 측면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 근데 이제 Y 이론은 인간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 XY 이론이 이것도 OX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게 바꿔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X 이론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고 Y 이론은 부정적 측면으로 보는 이론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니죠. X 이론은 부정적 측면으로 보는 거고 Y 이론은 인간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이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시하고 통제해야 업무의 성과가 창출이 된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이 Y 이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원들을 존중하고 개발해야 어때요? 성과가 창출이 된다. 그래서 그 Y이론을 가진 직원들은 그 회사의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X이론과 Y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제조업 시대, 그런 산업 시대에는 그런 X이론의 조직 관리가 그때는 좀 많았죠. 그리고 이게 통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서비스 그 경제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이 X이론 통제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명령하고 그럼 직원들 다 퇴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제 시대에서는 좀 자주 또 이렇게 언급되는 그 인간의 본성이 Y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 관리가 좀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X이론과 Y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말 그대로 공정성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진짜 이것도 기가 딱지에 앉을 만큼 정말 많이 해왔는데 이거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투입이 들어갑니다. 투입. 내 시간일 수 있고요. 에너지일 수 있고요. 노력일 수 있고 또는 자본일 수 있어요. 자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는 이 투입량 대비 성과가 높았다면 어때요? 높았다면 공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직에서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게 다른 조직원과 비교해서 공정했느냐, 불공정했느냐, 그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한 해, 올해 내가 22년도에 인센티브를 한 1억을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억을 받았어. 정말 기뻤어. 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나보다 일을 못한 B 팀장은 1억 5천원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어때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정성은 크게 세 가지 공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분적, 분배 공정성, 과정적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공정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죠. 자, 배분적 공정성이라는 거는 회사의 자원을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했느냐라는 거죠. 공평하게 분배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아까 1억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1억을 이 1억 받는 게 나에게 공평했느냐 이런 거죠. 또는 내가 연봉이 한 1억 5천 돼요. 내가 금액을 너무 많이 제시했나? 그러면 이 1억 5천이 이 연봉이 공평했느냐 그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작년 대비 500%가 뛴 거예요. 500%가 뛰었으면은 어때요? 그 이익을 좀 직원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를 좀 해줬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과정적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죠. 분배를 하는데 이거는 결과죠. 배분적 공정성은 결과입니다. 결과. 즉 인센티브를 1억을 줬다면 그 일액이 공평했느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과정적 공정성이라는 거는 분배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이건 과정인 거죠. 이게 결과라면 이건 과정인 거죠. 즉 직원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원들 내가 1억을
이 사람에게 1억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을 책정했는지, 즉 그 기준이 공정했느냐,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공정하게 설계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공정성인 거죠. 공정성 또는 뭐 상하 간의, 동료 간의 그런 공정성인 거죠. 만약 상하 간의 그러한 그 공정성이 깨진다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직장에서 보는 갑질 같은 거, 상사 갑질 이런 것들은 어때요? 상호작용의 공정성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자, 공정성을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내부와 외부 공정성만 좀 보도록 할게요.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거는 바로 이 외부 공정성이었죠. 외부 공정성. 그러니까 내부 공정성은 나와 업무가 유사한 우리 회사 내 다른 사람과의 공정성 비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부서에 있는 A 팀장과 뭐 B 팀장, 다른 부서에 있는 B 팀장의 팀장이잖아요. 같은 직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봉이 좀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걸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외부 공정성이라는 건 이거죠. 동종의 타기업이건 타기업. 타기업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정성 비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병원적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 물리치료과 쪽 그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우리 A 병원은 이 정도 연봉을 받는데 저쪽에 있는 B 병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만을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물리치료과인데 쟤네 병원의 직원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같은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다른 병원의 그 연봉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외부 공정성이 깨졌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불만을 토로한 거죠. 물론 뭐 저에게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제가 연봉을 올려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외부 공정성이다. 즉 타 기업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과의 공정성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기대 이론 볼게요. 기대 이론과 목표 설정 이론 볼게요. 브롬의 기대 이론과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인데 이제 가끔 우리 수험생들이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글을 읽어봐도 모르겠다. 한글은 한글인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 그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좀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자, 보시면 이거죠. 자, 기대 이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자, 기대 이론이라는 거는 이거죠. 자, 보상이 높을수록 사람들 뭘 많이 하겠어? 더 노력을 더 많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보상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높을수록 개인의 노력, 투입을 더 높인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성과는 더 높아진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개인은 자신의 노력 정도에 따른 그러니까 자기 노력에 비해 따른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나에게 좋은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기대함으로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상이 높으면 당연히 어때요? 보상이 높으면 만약에 이제 그 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에 만약에 매출이 작년 대비 한 3배 이상 뛰면 너희들에게 성과금 100% 지급할 거야. 그럼 어때? 보상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직원들은 열심히 더 노력하려고 하겠죠. 열심히 더 노력하려고 정말 힘을 쏟아 부어서 업무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일의 성과는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대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보상이라는 게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 요인이 되는 거죠. 다음, 그럼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목표는 크게 잡아라. 목표는 크게 잡아라. 그거예요. 자, 목표를 크게 잡으면, 예를 들면 내가 목표를 잡는데, 120%난 달성하겠어. 목표를 잡는다면, 이 사람은 100 정도는 못해도 달성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한 90% 정도 목표를 잡겠어. 그럼 이 사람은 한 70% 정도밖에 달성을 못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그래도 100%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70%밖에 달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어때요? 높게 잡을수록, 목표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더 노력을 하면 당연히 이 목표에 대한 성과는 어떻겠어요?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목표 설정 이론이다. 이 목표 설정 이론이 정말 그 회사에서 90년대, 특히 90년대에 조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동기부여 이론이었어요. 목표는 크게 잡아라. 그래야 어때요? 그 상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는 개인에게 의도된 행동과 동기에 기초가 되고 구체적이고 어려운. 근데 이제 높게 잡았을 때도 이 목표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높게만 잡는 게 아니라 이 높게 잡은 목표가 또 하나 뭐야 한다고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높은 성과를 유발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기대 이론은 어때요? 그 보상이 커야 큰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더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때요? 그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 설정 이론은 어때요? 목표는 높게 잡아야 어때요? 조직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럼 더 열심히 하면 최대한 그 높게 잡은 목표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정리를 해보면, 자, 다양한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XY 이론에서의 인간은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철저한 감독과 물질적 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 맞죠? 네, X이론 인간들 좀 억양이 이상한데. 다음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는 이미 충족된 욕구는 이제 그 욕구가 약화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 유발 가능성이 상실되었기에 그 다음 욕구를 어때요? 충족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상위 단계 욕구를 이해하여 동기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바로 주장하는 것이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이다. 다음 이제 ERG 이론은 일상에서 긍정적 동기부여의 유생 요인과 동기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거는 아니죠. ERG 이론은 네, 아까 그 ERG 이론 했죠. ERG 이론은 그 매슬로우의 욕구를 이건 3단계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나눈 거였죠?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렇게 3단계로 나눈 욕구인 거죠. 일단 목표 설정 이론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토대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정의한다. 네,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이론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연구소 책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 파트별로 용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느 특정한 하나 요인만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말이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런 의미만 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의미들을 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된 그런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다음 기대 이론은 개인은 자신의 노력이 정도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므로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동기부여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먼저 우리가 이제 MBO 목표 관리가 있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동기부여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MBO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산업 경제 시대에는 예를 들면은 뭐 상위 관리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위에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그 기업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누구에게? 종업원에게 주는 거죠.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목표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종업원들은 어때? 우리 세운 목표대로 행동해, 따라서 해 라고 했다면 이 MBO 목표 관리라는 거는 이제 이 목표를 세울 때, 목표를 설정할 때 여기 누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바로 종업원이 참여해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로 이 MBO 목표 관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급자에 의한 관리가 아닌 종업원이 목표 일정과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 이를 추진해 나가는 목표에 의한 관리법이다. 그러면 어때요?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목표가 설정돼서 해 라고 하는 것보다 종업원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다 보면 어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 성과가 즉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MBO 목표 관리법이다. 이제 피터 드러커에 의해서 이제 제안된 목표 관리법이죠. 다음 이제 임파워먼트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임파워먼트는 내가 종업원에게 권한을 임해 주는 거죠. 그만큼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 종업원들의 그런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런 성과를 더 창출하고자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권한 이임이 되면 자율성도 더 보장해 주지만 그만큼 또 뭐가 따라요? 책임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책임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직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해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직 구성원의 활력을 조성하기 위한 권한의 부여, 조직 내 일정한 배분 또는 파워의 배분, 일정한 조직 내의 배분이라던가 또는 파워의 배분 과정과 정사원으로 하여금 뭐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가 권한을 더 이임받으면 뭔가 물론 책임감도 더 많아지지만 내가 뭔가 좀 파워를 좀 가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또 자긍심도 더 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임파워먼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부 마케팅, 지금까지 이제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부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마케팅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내부 마케팅은 기업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조직 내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회사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교육도 시키고 동기부여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내부 마케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부 직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고요? 바로 내부 고객의 목표가 아니라 이거예요. 최종 소비자인 즉 고객 지향적 사고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다. 이게 시험에서 자주 이제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 내부 고객 만족에 있다가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요?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내부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때문 거죠. 이제 조직 문화, 서비스 조직 문화를 창출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또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고품격 또는 상향된 서비스 품질을 상향된 서비스 품질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또한 이제 조직적인 그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부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크게 4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큰 항목, 4가지 항목을 숙지하시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우리가 내부 마케팅의 성공 전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직원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직원이 만족해야 누가 만족해요? 결과적으로 저 외부 고객이 만족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외부 고객을 위해서 최고의 뭐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해도 직원이 불만족한다면 그게 이어지지 않죠. 전달이 되지 않죠. 그만큼의 서비스 가치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부 마케팅의 성공 전략은 당연히 어때요? 직원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직원이 만족하면 당연히 이게 외부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직원 만족을 위해서는 어때요? 직원의 만족도를 또한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요인에 좀 불만족이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개선하고 싶어 하는지, 직원들의 니즈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합적인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발에서부터 이들을 선발했으면은 역량 개발해서 평가하고 보상해주는 그 전 단계가 어때요?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죠.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게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경영층에 이제 적극적인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부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중 내부 마케팅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기업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고 했죠. 기업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다. 자, 그래서 외부 마케팅보다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제가 했죠. 내부 마케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에 어때요? 이 외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직원이 시장 지향적 태도를 지니게 하기 위한 경영 철학이다. 그래서 이 내부 마케팅이라는 거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직원을 교육, 훈련하고 동기부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도 이 지문이요. 4번 지문이 이 OX형 또는 연결형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이 내부 마케팅의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4번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 내부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이제 아까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내부 고객이 아니라 누구? 최종은 이제 외부 고객인 거죠.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게 이 내부 마케팅이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은 어때요? 직원 만족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부 마케팅까지 같이 해봤고요. 이제 이로써 우리가 B 모듈은 총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C 모듈에서 뵙도록 할게요.